안녕하세요, 여러분. 3차 시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차 시랑 2차 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것저것 바뀌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막 가입하고 또 뭐 수업을 들어오고 그리고 평가 뭐 출석도 하고 이러냐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 1, 2차 시 수업을 찍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야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 이제 편집도 하고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이제 편집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자막 2차 가공 작업을 해서 올리느냐고 저도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제 3차 시부터는 이제 조금 적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조금 목소리가 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5층 인형 상담실에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었을 땐 집에서 찍어서 이렇게 울리지 않았는데 여기는 좀 공허한 곳이라서 목소리가 좀 많이 울릴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교과서로는 10페이지네요. 10페이지에 그 전에 배웠던 이제 한문의 첫걸음은 이제 맛보기 단원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로 들어가는 대단원입니다. 대단원 1 그림 문자 해독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단원의 제목을 보면 이 다음 소단원들의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문자 해독하기 같은 경우는 글자가 만들어진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형이 아니고 갑골문을 이제 말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시기부터 해서 그 이후로 또 어떤 방법으로 글자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 또 어떤 방법으로 글자를 새롭게 응용시켰는지를 요 대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떤 한문 교과서를 봐도 맨 처음 부분은 다 이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자를 만드는 방법, 네 가지라고 해서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배울 거고요. 이 단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네 번째 단원에 이 한자 글자를 파자, 그러니까 쪼개는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랑 같이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할 텐데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교과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쉬운 부분들을 추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로만 빼서 하는 것도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약간의 오류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씩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1년간 한문을 배우는데 기초적인 밑바탕이 될 거라. 자, 한 장 넘겨서 교과서 12페이지 소단원 1단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학습 목표부터 같이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상형의 특징을 안다. 상형이라는 건 글자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단어의 짜임 중 주술 관계를 안다라는 건데요. 이 짜임이라는 걸 쉽게 만들면 문법이에요, 문법. 규칙.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교과서 이제 한자, 그 글자 자체의 짜임 만드는 방법과 단어의 구성, 짜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하겠죠.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중에 주술 관계. 여러분들이 국어나 영어를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주어랑 서술어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일상생활에 사용된 상형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옛날 고대 선조들이 어떻게 문자, 글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으십니까? 보시면 동굴이 있고요. 그리고 횃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횃불이 뭐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대로 된 옷도 아니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천대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걸쳐 입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선사시대에 많이 쓰였던 무슨 뭐 빗살무늬, 통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의사소통, 그러니까 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었겠죠. 뭐
엄마 옷 갔다 올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없고 그 사람도 없고 상대방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기록, 그러니까 소통의 의견을 남겨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쨌든 뭐 생활 방식은 뭐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나가서 사냥, 채집을 해오고, 여자들은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이런 걸 했겠죠. 아내가 지금 저기 밖에 저기 뭐야 물 뜨러 나갔어요. 근데 지금 내가 나가서 저기 뭐 고기라도 뭐 새라도 한 마리 잡아와야지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마누라한테 나 저기 산에 있는 새 좀 잡으러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글씨 쓸 건가? 글씨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뭐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인류는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직접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이 바디랭귀지가 있으니까 소통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든 뭐든 그 만국 공통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옛날엔 지금이랑 다르게 그렇게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연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원소나 어떤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이거 해, 그리고 또 뭐 이런 달, 그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돌멩이,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죠. 나무, 그리고 이렇게 물 흐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부터 글자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냥 그대로 보고 베껴서 카피해서 글자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방법이 다음에 나오는 이 효과인데요. 일단 한 장만 더 넘겨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상형이라는 글자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상형의 상자는 본뜰 상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치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치과 가면은 그 뭐 의사 선생님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이의 모양, 그러니까 뭐 교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모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만든 이렇게 이빨 틀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분홍색 무슨 이렇게 찰흙 같은 점토 같은 뭐 되게 물렁물렁 뭔가 느낌이 이상한 그런 걸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내가 이가 뭐 이렇게 해서 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꽉 넣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 5분 있다 떼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러면 5분 있다가 이거를 가면서 언니가 빼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치아의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렇게 틀이 있죠. 바로 이걸 본뜨다라고 합니다. 본뜬다라는 건 이제 영어로 치면 카피를 한다라는 소리인데요. 어떤 것을 카피를 하느냐? 형태, 있는 것을 그대로, 해면 해 모양을 그대로, 달이면 달의 모양을 그대로, 물이면 물의 모양을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고 본뜬 글자가 바로 상형입니다. 곧 한자, 맨 먼저 그 문자를 만들었던 한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글자가 바로 이 상형이고요. 대부분이 부수로 쓰이는데요. 이 부수라는 개념은 뒤에 단어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단원에서 추후에 부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같이 찾아보는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 그대로 보고 본뜬 글자가 바로 상형이고요. 가장 한자, 문자에서 기초가 되는 글자가 바로 상형.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아까 지나갔던 본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것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상형의 방법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요 글자들의 뜻을 몰라도 사실은 보면 한 반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그런 글자예요. 왜냐하면 상형의 방법으로 만든 글자이기 때문이죠. 상형이 뭐라고 했죠?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본떴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봐도 대충 맞출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한 번씩 보면, 자, 첫 번째 글자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요 모양 동그란 거, 이 자연물 중에서 동그란 게 뭐가 있죠? 그 옛날 사람들 어떻게 그 선글라스도 없이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가장 동그란 이거죠, 이거. 아까 전 제가 이렇게 그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그려가지고 요겁니다. 요거 뜻은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 요거는 뭐 제 금방 그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게 뭐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거에 따라서 뭐 그 이름이 뭐죠? 초승달, 뭐 상현달 뭐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뭐 뭔지 알겠죠? 어떤 뭐 이렇게 대청마루 처마 밑에 이게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이 물방울이 떨어지려면 뭐가 와야 돼? 그치? 이게 와야겠죠. 자, 네 번째. 요거는 금방 아까 제가 그린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줄기가 쭉 내려가는 요런 글자를 보고 이제 변해서 요 글자가 된 겁니다. 자, 요것도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되게 신기하긴 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리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다음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글자들이 되게 많이 기본이 되는 글자들인데요. 옛날 이게 이제 풍성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지만 겨울에는 어때요? 얘네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남죠? 이런 식으로 겨울의 나무들은 바로 요 모양이 되고 다음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 저는 진짜로 그림을 잘 기가 막히게 못 그립니다. 머리 하시고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거? 바로 이게 요가 되겠죠. 자, 요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자, 여기서 약간 좀 이제 인물화를 정말 정밀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니? 뭐야? 자, 이렇게. 요 안에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요 모양이겠죠. 바로 이거고. 자, 요거는 뭐 같이 보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그 일본 애들이 하는 그 수모 같이 생기기도 하고. 자,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수비하는 것처럼 축구에서 농구에서 수비하는 것처럼 크게 서 있죠.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서 있는 모양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동물들이에요. 요 세 명의 트리오는 동물들인데 요 모양을 보시면 좀 이게 될 겁니다. 뿔인데 얘는 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물이 있고요. 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쵸? 그겁니다. 자, 요것도 비슷한데 이번엔 뿔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건 뭘까? 이것도 대충 아실 겁니다. 자, 얘는 이 눈이 되게 부리부리한가 봐. 그래서 눈을 이렇게 해서 해놓고 눈을 좀 강조하고 싶었나요? 눈이 엄청 크고 똘망똘망하고 이쁜 애가 뭐가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보는 걸 바로 상형 글자라고 하고요. 이 밑에 있는 문장은 일단 먼저 지우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문장은 바로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위에 있는 상형 글자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기 수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유당 전서라는 건 정약용, 조선 최고의 천재죠. 조선 후기에 대표되는 문인이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열에 한 8은 바로 이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멀티플레이어, 정말 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없죠. 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농사를 못 지었니? 농사도 지었지. 그리고 뭐 의학을 못했니? 의학도 잘했지. 그리고 뭐 경제를 몰랐니? 경제 잘했지.
뭐 정치에 관심이 없더니 정치에 관심 많았지, 과학을 못했니 과학도 잘했지. 하여튼 엄청난 사람입니다. 뭐 천주교를 안 믿었어? 천주. 뭐 스님들이랑 불교 뭐 그 교를 안 했나? 불교. 막 엄청납니다. 하여튼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이제 총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장 넘어가서 교과서 1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나왔던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 부수 나오고, 그 아래에 토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토라는 건 일단 살펴보시면 현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왕조실록에서 봤던 것처럼 한문 책은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도 당연히 하나도 없겠죠.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읽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원문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거의 싸우자는 겁니다. 배틀 신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처럼 좀 이해하고 풀이하기가 쉽게 해석을 다 한 상태에서 이제 구절과 구절 사이에 띄어쓰기를 넣고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을 넣어서 우리식대로, 곧 한국식대로, 한글식대로 읽기 편하게 만들어 준 걸 바로 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앞에 장을 보면 여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선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띄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식대로 동자는 상일출하고 어자는 서라,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이걸 이제 뭐 조사라고 하겠죠. 아니지, 어미지. 어미고 뭐 하고 뭐 조사, 이런 애들을 붙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식대로 붙여주는 것을 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아무렇게나 붙일 수는 없고요. 이것도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원문에선 이런 아이들이 없는데 교과서에서는 우리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첨부를 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한자의 짜임 제가 금방 상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한자의 짜임, 그러니까 짜임이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짜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짜임과 단어의 짜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자의 짜임이라는 건 곧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들었는가, 곧 이 한자를 만든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웠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육서라고 해서 6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육서 중에서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 텐데, 전주랑 가차 같은 경우는 글자를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글자를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중고등학교 이 교과서에선 이거를 어느샌가부터 뺐습니다. 꽤 됐습니다. 이거 아마 2009년 교육과정부터는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4가지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요. 바로 그 중에 첫 번째인 상형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상형. 자, 그럼 이 나머지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글자를 상형지사, 회의, 형성 4가지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중국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많이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옛날 훈민정음 만들었을 시기에는 뭐 컴퓨터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표현을 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새로운 또 컴퓨터라는 어떠한 단어를 만드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말만 만들면 상관이 없지만, 이 표현 문자인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글자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주라는 건요, 이제 이 전자가 이제 구를 전자에 물될 줄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밭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지고 또 이제 물을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있는데 이 비슷한 A 다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렇죠. 이 A라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고 비슷한 A 다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글자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악자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악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뜻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또 미워하다라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었어. 점을 찍고 그러면 여기다가 오라는 음을 넣고 미워하다 뜻을 만듭시다. 이렇게 한 게 바로 전주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의 글자에 정말 적게는 몇 개, 정말 많게는 수십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도 하나의 글자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악, 오, 뭐 그런 식으로 좀 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양이지만 그때 한자에 3요소 했던 것처럼 하나의 글자에는 뭐 이게 뜻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주라는 방식이고요. 응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가차라는 건데 이 가짜가 이제 빌릴 가짜예요. 빌릴 거. 빌려가지고 이제 대신 차용하자. 가짜로 빌리다라는 소리인데 이 어떤 것을 이제 글자로 표현할 때 의미와 상관없이 음만 비슷하면 빌렸음. 그럼 이건 아무렇게나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글자로 그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이제 19세기 뭐 중반부터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자,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은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고 이거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어디서 왔는데 얼굴은 허옇고 코는 높고 노라는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란 애들이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런 데서 왔대. 근데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지? 또 만들어. 쟤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의 문자잖아요. 한자는. 근데 의미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음만 그냥 비슷하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거 읽으실 수 있죠 다? 뭐죠? 우리는 파리라고 있는 바로 보면 파리스, 그러니까 파리스죠. 그래서 페리스 해서 요걸 그냥 음만 가져온 거예요. 이거 음이 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는 이라고 있지만 이제 리라고 있는 거죠. 파리 뜻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파고 리예요. 근데 음이 어때요? 똑같죠. 파리. 그래서 파리. 자,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썼는데요. 혹시 불란서라는 거 들어봤어요? 불란서? 불란서가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쓰던 말인데요. 어떤 국가의 이름입니다. 이 F, 서 이거 영어로 읽으면 그냥 뭐 R은 없지만 어쨌든 서 되죠? 이런 식으로 대충 맞죠? 그러면 어때요? 프랑스 이런 식으로 음을 차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라파 윤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묵음 처리 뭐 이렇게 되겠죠. 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라파는 다 아시죠? 유럽이다. 유럽. 이런 식으로 외래어, 특히나 외래어들을 새롭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글자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빌려 쓴 걸 바로 가차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자의 짬이라는 건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것과는 구분되어서 단어의 짜임은 또 조금 다릅니다. 한번